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제단 위 십자가에 부딪혀 부서졌다. 그 빛은 성가대의 흰 가운 위로 흩뿌려지며 그들의 얼굴에 신성한 광위를 더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강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빛바랜 연극 무대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 수백 명의 신도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가, 그 모든 것이 그의 무감각한 고막을 스쳐 지나갈 뿐 마음속 깊은 곳에 정적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그는 3년째 매주 일요일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신앙심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그는 텅 빈 자신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고, 아이러니하게도 텅 빈 의식을 거행하는 이 공간에서 기묘한 위안을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강민준 검사가 아니었다. 그저 이름 없는 신도, 고해성사할 죄도, 구원받을 영혼도 없는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의 소신 있는 선택이라고들 했다. 언론은 며칠간 그의 이름을 떠들어댔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더 자극적인 뉴스에 휩쓸려 그를 금세 잊었다.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패배였고 선택이 아니라 도피였다는 것을. 그의 검사 인생을 끝장낸 것은 자유그룹 비자금 수사 사건이었다. 거대한 부패의 산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단 한 삽도 뜨지 못했다. 산의 정상을 가리키던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꺾였고 그는 산의 중턱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 신세가 되어버렸다.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은 입을 다물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겨냥했던 최종 목표, 윤태석 회장은커녕 그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다. 결국 그는 깃털 같은 존재인 재무이사 한 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해야만 했다. 그날 밤 그는 검사 신분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후로 그의 삶은 느리게 침전하는 먼지처럼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변호사 개업을 권하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그는 법복을 다시 입을 자신이 없었다. 한때 정의를 부르짖던 입으로 돈을 위해 변론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에 틀어박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 낮에는 책을 읽거나 무작정 걸었고 밤에는 잠들지 못해 술로 지새웠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이 성당을 찾았다. 오늘도 그의 시선은 정면이 아닌 제단 오른쪽의 성가대석으로 향했다. 수십 명의 단원들 사이 유독 한 사람에게 자꾸만 눈길이 갔다.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었다. 화려한 이목구비도 유별난 목소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파트를 소화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평온함이 있었다. 격정적인 찬송가를 부를 때조차 그녀의 얼굴에는 호수처럼 잔잔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고요함이 민준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수연. 성가대 명단에서 우연히 본 이름이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그게 전부였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연을 가졌기에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그저 매주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무미건조한 일요일에 주어진 유일한 과제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있어 일종의 미스터리였다.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낭만적인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실을 파헤치고 싶은 검사의 본능적인 호기심에 가까웠다. 예배가 끝나고 신도들이 하나둘씩
성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민준 역시 인파에 섞여 조용히 밖으로 향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것이 이 공간에서 그가 지켜온 불문율이었다. 성당 입구의 넓은 로비는 주일 점심을 약속하는 가족들, 안부를 묻는 이웃들로 붐볐다. 그는 그 온기 어린 풍경을 피해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들고 있던 성경책을 떨어뜨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책을 주워들었다. 가죽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최수연.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보지 못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표정만큼이나 차분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성경책을 걸ям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책을 받아 들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이었다. 이대로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이 잠시 민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짧은 순간, 민준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전부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곁을 지나쳐가며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윤탈석.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그 이름만이 뇌리에서 거대한 종처럼 울려 퍼졌다. 윤태석. 그가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던 거대한 벽의 이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이름. 그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최수연은 이미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있었다. 다른 성가대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그녀의 뒷모습은 방금 전 자신에게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를 건넨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평범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지?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 거지? 함정인가 아니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거의 도망치듯 성당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뜨거워진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최수연과 윤태석이라는 두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50대 성가대원과 거대 기업의 비리 총수.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두 개의 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미세한 속삭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준이 누구인지, 그리고 윤태석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의 작은 아파트는 여느 때처럼 고요하고 어두웠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던졌다. 3년 동안 억지로 잠재워 두었던 과거의 악몽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증거를 찾기 위해 밤을 새우던 날들,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을 놓아버렸던 상사들의 비겁한 얼굴까지. 그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최수연이라는 여자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그는 위스키병을 꺼내 들었지만 차마 잔을 채울 수는 없었다. 오늘은 취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무언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삶에 거대한 파문이 일고 있음은 분명했다. 그는 노트북을 켰다. 습관처럼 이메일을 확인했다. 대부분 스팸 메일과 광고 메일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익명의 발신자로 되어 있었고 주소는 무작위로 생성된 암호 같은 문자열이었다. 제목은 단 한 줄,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성가대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의 한 구절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암호가 걸린 압축 파일 하나만이 덩그러니 첨부되어 있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보낸 것이다. 하지만 암호는 무엇일까? 그녀는 어떻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알았을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눈앞의 파일을 여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해 보았다. 최수연, 윤태석, 성당의 이름. 하지만 모두 틀렸다.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어쩌면 이건 테스트일지도 모른다. 강민준이 진짜 강민준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숫자를 입력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종결 처리했던 사건. 자유그룹 비자금 수사 사건의 사건 번호였다. 엔터 키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압축이 풀렸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파일을 실행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계좌. 그리고 그 모든 돈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단 한 곳. 자유그룹 회장 윤태석.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 조각이었다. 화면 속의 검은 선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윤태석이라는 이름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3년 전 그를 좌절시켰던 거대한 벽의 설계도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파트의 정적은 사라지고 그의 심장 소리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성당에서 그녀를 보며 느꼈던 그 기묘한 감정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호기심이나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였고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전율이었다. 교회에서 만난 50세 여성 최수연. 그녀는 밤마다 나를 설레이게 했습니다. 그 설렘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되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다. 강민주는 노트북 화면에 차가운 빛을 받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는 마치 살아있는 독거미의 거대한 집처럼 보였다. 그 중심에는 윤태석이라는 이름이 끈적한 체액을 흘리며 도사리고 있었다. 3년 전 그가 그토록 파헤치려 했던 부패의 실체가 단 하룻밤 만에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잠자던 검사의 뇌가 깨어나 맹렬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면의 내용을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낡은 사건 파일과 대조했다.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 해외 조세핀 안처의 계좌번호, 자금이 세탁되던 시점. 모든 것이 그가 수사 당시 희미하게 포착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놓쳐야 했던 퍼즐 조각들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이것은 조작된 자료가 아니었다. 내부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지독하게 현실적인 정보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자료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는 최수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이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인지 아니면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기회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일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수요일 오후 성가대 연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꺼내 입었다. 검사 시절 입었던 옷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세상과 담을 쌓고 살던 폐인의 모습은 벗어던지고 싶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과거의 날카로움을 조금이나마 되찾은 듯했다. 성당은 주일과 달리 한산했다. 본당에서는 몇몇 신도들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2층 성가대 연습실에서 희미하게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계단을 올라 연습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피아노 옆에 서서 악보를 넘기며 다른 단원들과 온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민주는 순간 자신이 지난밤 겪었던 모든 일이 꿈이 아니었나 하는 착각에 빠졌다. 연습이 끝나고 단원들이 흩어지기를 기다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주변을 의식하며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수연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주 옅은 놀라움이 스치는 듯했지만 이내 온화한 미소로 바뀌었다. 어머, 강 형제님 아니세요? 무슨 일이시죠? 그녀가 그를 형제님이라 부르는 순간 민주는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어젯밤에 제가 받은 이메일 말입니다. 민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 파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윤태석 회장은 최수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듯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형제님,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기도라도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대체 목적이 뭡니까?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미소는 그의 모든 의심과 분노를 무장해제시키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곤 한답니다. 그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형제님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가볍게 목례하고는 다른 단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완벽한 연기였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패배감에 휩싸여 성당을 나왔다. 그녀는 그보다 몇 수나 위에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다시 술병을 앞에 두고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 그를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다. 그가 무력감에 빠져 소파에 몸을 기댔을 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용은 단 2줄. 오후 11시. 성수동 2가 207-773-4번지. 발신인은 없었지만 누구인지는 명백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초대장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이것이 함정일지라도 그는 가야만 했다. 이 지긋지긋한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성수동의 주소지는 낡은 인쇄 공장들이 즐비한 시간이 멈춘 듯한 거리였다.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한 골목 안쪽에 녹슨 철문이 달린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서 있었다. 그는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주변을 살폈다. 검사 시절 익혔던 감각들이 되살아났다.
매복이나 감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건물로 다가가 철문을 밀었다. 문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안은 예상과 달리 먼지 쌓인 폐공장이 아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오래된 인쇄기들이 한쪽에 잘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공기 중에는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미세한 오일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쪽입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건물 2층으로 향하는 철제 계단 위에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최수연이었다. 민준은 말없이 계단을 올랐다. 2층은 1층과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넓은 공간의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앞에는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서울시의 상세 지도와 자유그룹의 조직도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마치 최첨단 작전 지휘소를 연상케 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최수연이 서 있었다. 성당에서 보았던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게 느껴졌고 부드럽게 묶어 올린 머리는 빈틈없는 인상을 주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이제 부드러움 대신 강철 같은 의지를 담고 있었다. 앉으시죠. 강민준 검사님. 아니, 전 검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 톤마저 달라져 있었다. 낮고 차분했지만 모든 음절에 힘이 실려 있었다. 민준은 그녀가 가리키는 의자에 앉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대체 이곳은 뭐고 당신은 누굽니까? 이곳은 전쟁터이고 저는 지휘관입니다. 그녀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을 제 전장으로 초대하는 중이고요. 어제 받은 파일은 그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그 암호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컴퓨터 앞에 서서 무언가를 조작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민준이 밤새 보았던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윤태석의 숨겨진 재산 목록, 그가 매수한 정관계 인사들의 리스트, 심지어 그의 사적인 약점까지 담긴 파일들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그 정보의 양과 질은 국가정보원 최고 등급 기밀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윤태석은 단순한 부패기업인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라는 시스템에 기생하는 암덩어리죠. 법과 제도는 그의 돈과 권력 앞에서 거미줄처럼 무력합니다. 당신도 3년 전에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녀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그 시선 앞에서 그는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궁금하겠죠. 당신은 실력 있는 검사였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시스템에 의해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손잡지 않았으니까. 당신의 그 꺾이지 않은 정의감. 아직 타오르지 않았을 뿐 꺼지지 않은 그 불씨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3년 동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자신조차 외면하려 했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그녀는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정보와 전략을 제공합니다. 나의 사람들은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며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빛의 세계에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마지막 순간에 윤태석의 목에 법의 칼을 꽂아 넣을 사람. 그게 바로 당신의 역할입니다. 그녀가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의 지휘관과 빛의 세계의 검,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동맹이었다.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면 윤태석이라는 괴물과 싸우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3년 전 그를 무너뜨렸던 진실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손짓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그는 거대한 슬픔과 함께 불굴의 의지를 보았다. 저 여자는 대체 어떤 과거를 가졌기에 이토록 무서운 전쟁을 시작한 것일까? 내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 처음 본 그녀의 미소였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시 당신의 조용한 아파트로 돌아가 잊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반드시 선택의 시간이었다. 무의미한 평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위험한 여자와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3년 전 부러진 칼을 손에 쥐고 피를 토하던 그날의 분노였고 잊고 살았던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다. 강민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수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안도나 기쁨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의 숙명적인 고요함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로 서명하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강민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낮에는 여전히 세상과 단절된 무기력한 전직 검사로 위장했지만 밤이 되면 그는 성수동의 낡은 인쇄 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새로운 세상이자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다. 밤마다 나를 설레이게 했습니다. 언젠가 일기장에 무심코 적었던 이 문장의 의미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설렘은 더 이상 성가대석의 평온한 50대 여성을 향한 막연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밤을 새우며 적의 제국을 해부하는 지적인 희열이었고 최수연이라는 경이로운 전략가의 두뇌 속을 함께 유영하는 아찔한 전율이었다. 그녀와의 밤샘 회의는 숨막히는 체스 게임과도 같았다. 최수연은 윤태석이라는 거대한 적을 수십 개의 작은 목표로 분할했다. 그녀는 그의 자금줄, 인맥, 약점,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완벽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그녀의 전략은 대담하면서도 치밀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전쟁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윤태석의 힘은 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은 사람, 즉 그의 네트워크죠.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쳐야 합니다. 그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내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야 해요. 완전히 고립된 왕은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자유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단과 그들을 비호하는 정관계 인사들의 사진을 띄웠다. 민주는 그들의 관계도를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그의 잊혔던 재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고
법망을 예측하는 능력, 최수연의 날카로운 정보력과 그의 치밀한 법률 지식이 결합되자 윤태석의 철옹성은 서서히 공략 가능한 지도로 변해갔다. 며칠이 지나 민주는 이 거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최수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그들을 성가대원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 성가대원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자료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 푸근한 인상의 아주머니 한 명이 보온 도시락을 들고 지휘본부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식사 거르지 말고 하세요. 민준은 그녀가 최수연이 고용한 가사도우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시락을 내려놓은 그녀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더니 복잡한 위성사진 판독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고는 최수연에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대포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파주 인근의 물류 창고입니다. 위성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어젯밤 늦게 자유그룹 로고가 없는 화물차 한 대가 드나든 것이 포착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주. 5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정체는 전직 국정원 통신감청 및 영상 분석 전문가였다. 결혼 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최수연의 부름에 기꺼이 다시 그림자 속으로 합류했다. 두 번째, 성가대원은 지휘본부의 낡은 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노인이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연장을 들고 나타난 그는 60대 후반의 오덕수 씨였다. 그는 민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묵묵히 보일러를 살폈다. 하지만 그가 최수연에게 건넨 것은 보일러 부품이 아니라 작은 USB 하나였다. 자유그룹 본사 32층 회장 비서실. 어제 자정부로 새로운 보안 시스템으로 교체됐습니다. 이건 업데이트된 건물 전체 설계도입니다. 적외선 감지 센서와 동작 감지 CCTV가 추가됐는데 3분마다 리셋되는 4.7초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는 전직 대북 침투 공작원이자 자물쇠와 보안 시스템 해체의 달인이었다. 은퇴 후 경비원과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며 자신의 기술을 숨기고 살던 그 역시 최수연의 오랜 동료였다. 그리고 성가대의 가장 중요한 눈과 귀는 자유그룹 본사에서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 임미경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최고위층 임원들의 휴지통을 뒤지고 그들이 무심코 흘린 대화를 엿들었다. 그녀가 가져오는 정보들은 때로는 구겨진 메모지 한 장, 때로는 의미 없는 잡담처럼 보였지만 최수연의 손을 거치면 윤태석의 제국을 흔들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박선주, 오덕수, 임미경, 그리고 그들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몇몇의 성가대원들. 그들은 모두 한때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시스템의 배신과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잊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최수연이라는 지휘자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세상을 향한 그들만의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이 유령들의 교향악단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무시하는 바로 그들이 이제 그 권력자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있었다. 어느 깊은 밤, 회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민주는 최수연에게 물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윤태석에게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습니까? 최수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옆모습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원한이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10년 전, 나는 한 작전의 팀장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산업 스파이 조직을 소탕하는 임무였죠. 하지만 작전 막바지에 정보가 유출됐고 우리 팀은 매복에 걸려들었습니다. 나는 동료들을 모두 잃고 겨우 살아 돌아왔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주는 그 안에 담긴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조직은 내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강제 퇴역시켰습니다. 나는 패배한 지휘관으로 잊혀졌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유출한 자는 내부에 있었고 그 배후는 바로 윤태석이었다는 것을. 그는 당시 정부의 무기개발 프로젝트를 빼돌려 적국에 팔아넘기려 했고 우리 팀이 그 꼬리를 잡았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것은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죽은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고 자신을 배신한 국가 시스템에 복수하며 자신의 인생을 앗아간 거악을 심판하려는 한 여자의 처절한 전쟁이었다. 윤태석을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돈으로 쌓아 올린 제국, 그를 비호하는 부패한 권력자들, 그 뿌리까지 전부 뽑아내야 합니다. 이 나라에 기생하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내 동료들이 비로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불타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옆에 섰다. 그리고 그녀가 바라보는 어두운 도시를 함께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이 오케스트라의 일원이었다. 지휘자는 최수연, 단원들은 세상에 잊힌 그림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이 비극적인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을 화려하게 장식할 솔리스트였다. 그는 이 위험하고도 장엄한 연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설렘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고동치고 있었다. 작전은 신속하게 계획되었다. 최수연이 지휘봉을 휘두르자 성가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오케스트라가 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연주곡이 될 목표는 자유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자유건설의 재무 담당 이사 한승필이었다. 한승필, 올해 48. 능력은 있지만 탐욕스럽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최수연은 스크린에 한승필의 프로필을 띄웠다. 사진 속 그는 기름진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빚이 수십억 대에 달해 윤태석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그를 자금 세탁의 실무 책임자로 앉혔다. 그는 돈이 필요해서 윤태석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고 이미 깊이 발을 담갔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도 없어.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자물쇠지. 첫 번째 작전 목표는 한승필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윤태석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강민준의 역할은 한승필의 자금 흐름과 도박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박선주가 해킹으로 빼낸 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넘겨받은 민주는 며칠 밤낮으로 자료에 매달렸다. 그는 한승필이 거액의 돈을 잃을 때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패턴을 발견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해외 축구리그의 빅매치가 열리는 날, 그가 가장 큰 돈을 베팅할 것이고 그날 밤 자금 압박으로 인해 가장 무모하고 허술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작전일은 화요일 자정으로 정해졌다. 침투는 마스터키 오덕수가 맡았다. 그는 업데이트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물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파악했다. 4.7초의 사각지대. 숨막히는 시간 안에 그는 32층까지 올라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빠져나와야 했다.
내부 지원은 청소부 임미경의 몫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일부러 복도에 물을 엎질러 청소 중 팻말을 세워두고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며 오덕수의 침투 경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수동 지휘본부에서 총괄하는 것은 최수연과 강민준, 그리고 통신 및 해킹을 담당하는 박선주였다. 작전 당일 밤 지휘본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자유그룹 본사 건물에 CCTV 화면 수십 개가 분할되어 떠 있었다. 강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를 응시했다. 검사 시절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었다. 그때는 법의 보호를 받았지만 지금 그들은 어둠 속에서 법을 넘나드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작전 개시, 최수연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작전이 시작되었다. 박선주가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자 몇몇 CCTV 화면이 순간적으로 지지직거리며 2초 전의 녹화 영상으로 대체되었다. 오덕수가 건물 뒤편 환풍구를 통해 잠입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오 선생님, 1층 진입 성공. 2분 뒤 중앙계단 감시 카메라가 5초간 꺼집니다. 박선주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울렸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스크린 속에서 검은 작업복 차림의 오덕수는 한 마리 늙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오랜 경험과 연륜이 모든 움직임에 묻어났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최단 경로를 따라 32층으로 향했다. 32층 복도 도착. 임미경 여사, 준비됐습니까? 문제없어요. 복도 양 끝에 팻말 세워뒀습니다. 순찰 중인 경비원은 15분 뒤에나 올 겁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다. 한승필의 사무실,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과 연결된 보안 시스템을 4.7초 안에 무력화시켜야 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5, 4, 민주는 숨을 죽였다. 스크린 속에서 오덕수는 도어록에 소형 해킹 장비를 연결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특수 제작된 만능키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3, 2, 1. 지금 박선주의 신호와 함께 오덕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도어록이 해제되고 그는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사라졌다. 정확히 4.5초가 걸렸다. 성공입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최수연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순찰 경비원의 동선이 갑자기 바뀐 것이다. 15분 뒤에나 나타나야 할 경비원이 32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젠장 경비팀장이 불시 점검을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분 안에 32층에 도착합니다. 박선주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사무실 안에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던 오덕수의 손길이 빨라졌다. 그는 한승필의 책상 밑 가장 은밀한 곳에 껌처럼 생긴 소형 장치를 부착했다. 임무는 완수했지만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없었다. 오 선생님, 지금 당장 나와야 합니다. 최수연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오덕수는 서둘러 장비를 챙겨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그가 문을 닫고 복도 구석의 비품실로 몸을 숨기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경비원 2명이 복도로 들어섰다.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다. 다행히 경비원들은 임미경이 세워둔 청소 중 팻말을 보고는 반대쪽 복도로 향했다. 위기 상황 종료, 모두 철수. 최수연의 명령에 따라 오덕수와 임미경은 무사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지휘본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음을 깨달았다. 도청 신호 들어옵니다. 음질 깨끗합니다. 박선주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말했다. 잠시 후 한승필의 사무실에서 그의 통화 내용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그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비굴하게 사정하고 있었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모두가 기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선주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며 화면을 확대했다. 잠깐만요. 이게 뭐지? 화면에는 오덕수가 도청 장치를 설치하던 책상 밑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아주 작은 금속 부품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오덕수가 급하게 움직이다가 장비 가방에서 흘린 특수 제작된 나사였다. 지휘본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내일 아침 청소부가 저걸 발견하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일반적인 나사가 아니었다. 전문가가 본다면 즉시 외부 침입의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자유그룹은 건물 전체의 보안을 뒤집어 놓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흔적이 발각될 수도 있었다. 오 선생님이 다시 들어가서 수거해야 합니다. 박선주가 말했다.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해. 이미 경계가 강화됐을 거야. 민주는 반대했다. 모두의 시선이 최수연에게 향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린 듯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선주 씨, 근처 경찰서에 익명으로 전화해요. 자유그룹 본사에서 3블록 떨어진 K빌딩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넣으세요. 네,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자유그룹 보안팀장에게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한 문자를 보내. 내용은 이렇게. 한승필 이사가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있다. 그의 책상 밑을 확인해봐라. 민주는 경악했다. 최 대표님, 그건 한승필 이사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 나사는 우리가 떨어뜨린 건데. 마치 그가 설치한 것처럼 최수연은 차갑게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한승필은 어차피 범죄자야. 우리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윤태석에게 버려졌을 목숨이지. 하지만 성가대는 아니야. 나는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체스의 졸 하나를 버리는 것을 망설이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이건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에요. 강민준 씨, 이건 전쟁이야. 그리고 전쟁에서는 감상에 빠질 자리가 없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리스크를 제거해야만 해. 그녀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잠시 후 지휘본부의 스피커를 통해 한승필 사무실의 상황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폭탄 설치 신고로 주변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문자를 받은 보안팀이 그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그들은 책상 밑에서 작은 나사를 발견하고는 마치 거대한 음모의 증거라도 찾은 것처럼 한승필을 끌고 나갔다. 그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작전은 성공했다. 도청 장치는 안전했고 그들의 꼬리는 완벽하게 잘렸다. 하지만 민주는 승리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한 남자의 절규를 들으며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다음 계획을 지시하는 최수연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민주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깊은 한기를 느꼈다. 그가 이제 막 발을 들인 이 전쟁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들의 교향곡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진 불협 화음은 지독하게 날카롭고 잔인했다. 자유그룹 본사 655층. 회장실. 윤태석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크리스탈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값비싼 싱글 몰트 위스키가 황금빛으로 일렁였다. 모든 것을 발밑에 둔 신과 같은 구도였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도 여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한승필 그 멍청한 놈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 이 말인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차에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뒤편에는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자유그룹의 법무팀장이자 윤태석의 오른팔. 안치호였다. 그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종류의 인간이었다.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가 설치했다는 부품은 조잡한 도청 장치가 아니라 어떤 기기에 쓰이는 단순 부품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윤태석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뱀처럼 차갑고 냉혹했다. 한승필은 그럴 배짱도 머리도 없는 놈이야. 이건 쥐새끼가 보낸 경고장이지. 내 집에 구멍이 뚫렸으니 잘 막아보라는.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한승필은 어떻게 됐나? 입을 열지 않아서 조금 손을 봐줬더니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유서는 잘 써서 처리해뒀습니다. 안치호는 사람의 목숨을 벌레처럼 이야기했다. 잘했어. 윤태석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안치호에게 명령했다. 집안에 숨어든 쥐새끼를 잡아야겠다. 누가 됐든 상관없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놈들은 전부 잘라내. 자금 흐름, 통신 내역, 사생활까지 전부 다 털어. 필요하다면 내가 아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 이 서울 바닥에 내 허락 없이 기어다니는 쥐는 없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치호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소리 없이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윤태석의 명령은 즉시 거대한 폭풍이 되어 자유그룹 전체를 휩쓸었다. 안치호가 이끄는 감찰팀은 저승사자처럼 그룹 내부를 헤집고 다녔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의문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모든 사무실에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직원들의 모든 통신은 실시간으로 감시되었다. 평범한 대화마저 사라진 회사 내부는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로 가득 찼다. 성수동 지휘본부의 분위기 역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임미경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없었고 박선주의 해킹 시도 역시 강화된 방화벽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윤태석이 쳐놓은 촘촘한 거미줄에 그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제약받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초조함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최수연은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윤태석이 집안 단속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 그녀는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자유그룹 회계팀의 박정수 차장이었다. 박정수는 한승필 밑에서 오랫동안 분식회계를 담당해온 인물이야. 임미경 여사가 마지막으로 빼낸 정보에 따르면 그는 최근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해외 밀항을 준비 중이라고 해. 그가 수년간 비밀리에 만들어온 이중장부를 가지고 이중장부, 그것은 윤태석의 모든 비자금 흐름이 기록된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었다.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게임은 끝납니다. 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가 오늘 밤 10시
종로의 한 환전소에서 미랑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다. 우리가 먼저 그를 만나 장부를 확보하고 그의 신변을 보호해야 해. 작전은 신속하게 수립되었다. 강민준이 직접 박정수와 접촉하여 검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그를 설득하고 오덕수와 다른 팀원들이 주변에서 그를 엄호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파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치호는 이미 한승필의 주변 인물들을 족치는 과정에서 박정수의 존재를 파악했고 그가 쥐고 있는 이중장부의 존재까지 눈치챘다. 그리고 그가 오늘 움직일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하고 역으로 덫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 장소인 종로의 어두운 골목. 강민준은 트렌치코트에 깃을 세우고 초조하게 박정수를 기다렸다. 그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에서는 팀원들의 숨소리와 주변 상황을 알리는 박선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표 인물. 3분 뒤 골목 입구로 진입 예상, 주변 깨끗함. 잠시 후 약속대로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가 불안한 걸음걸이로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박정수였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민준이 그에게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 피해 함정이야. 이어폰에서 최수연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동시에 골목 양쪽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박정수를 둘러쌌다. 그 선두에는 안치호가 서 있었다. 이런 쥐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었군. 안치호는 피에 굶주린 미소를 지으며 박정수의 서류 가방을 빼앗았다. 젠장 민주는 분노에 찬 신음을 터뜨렸다. 그가 움직이려 하자 이어폰에서 다시 최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 강민준 씨 지금 나가면 당신까지 죽어. 민주는 무력감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안치호의 부하들이 박정수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검은 승합차에 강제로 태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차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작전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한강에서 대기업 간부가 투신 자살했다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유서에는 거액의 공금 횡령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휘본부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팀의 첫 번째 패배이자 첫 번째 희생자였다. 모두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강민준이 분노를 터뜨렸다. 항상 열수 앞을 내다본다면서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그를 죽인 거나 다름없어. 그의 비난은 최수연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망이라는 붉은 글자가 찍힌 박정수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평소와 같은 얼음 같은 평정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금의 이 상황, 예측하지 못한 적의 매복, 눈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린 정보원, 그리고 무력감. 그것은 10년 전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날의 악몽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차가운 빛 속에서 쓰러져가던 동료들의 얼굴,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던 절규, 그리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지독한 고통,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며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다. 시오의 대표님, 민주는 그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그의 분노는 어느새 걱정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다. 항상 완벽한 강철의 지휘관처럼 보였던 그녀가 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지휘본부 안쪽에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날 밤
강민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어둠이 내린 지휘본부에 스크린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는 그들이 상대해야 할 거대한 적, 윤태석 제국의 조직도가 괴물처럼 펼쳐져 있었다. 윤태석의 무자비한 방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은 지금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과거의 망령과 싸우고 있었다. 권력자의 분노가 남긴 첫 번째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고통스러웠다. 지휘본부의 시간은 멈췄다. 박정수의 죽음 이후 최수연은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틈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모두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지휘관을 잃은 군대처럼 성가대는 방향을 잃었다. 박선주는 의미 없이 CCTV 화면만 노려보았고 오덕수는 낡은 장비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강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지휘석에 앉아 스크린 속 적의 얼굴을 마주했다. 윤태석, 그리고 그의 충견 안치호. 그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더욱 기세등등해져 있었다. 이대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들은 조만간 이곳까지 냄새를 맡고 들이닥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최수연이 스스로 어둠을 헤치고 나오기만을 바랄 수는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지휘관이 부재한 지금 자신이 칼을 뽑아야만 했다. 그림자 속에서의 암살과 정보전이 실패했다면 이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싸워야 했다. 법과 심리,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서 싸우는 것. 그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작성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그는 지휘본부를 나섰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여의도로 향했다. 국회 앞.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예전 검사 시절 안면이 있던 한 인터넷 언론사의 중견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 전화를 걸었다. 김 기자, 나요. 자유그룹 관련해서 재미있는 거 하나 줄 테니 받았어요. 작년에 인수한 자회사 자유로직스 말이야. 해외 법인 통해서 세금 수백억 원 탈루한 정황이 있어.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그는 최수연이 초기에 수집했던 자료 중 당장 윤태석의 목을 겨눌 수는 없지만 충분히 그를 귀찮게 할 만한 작은 가시들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인연이 있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자유그룹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을 대리하여 환경오염 및 소음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강민준의 공격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개의 바늘로 거인의 몸을 동시에 찌르는 것과 같은 교란 작전이었다. 세무조사, 환경단체 시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작지만 끈질긴 공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유그룹을 향해 쏟아졌다. 윤태석은 처음에는 이 사소한 공격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성가신 파리 때처럼 공격이 끊이지 않자 그의 심기는 점점 불편해졌다. 대체 어떤 놈들이야 이딴 자잘한 공격들로 나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의 분노와 달리 안치호는 침착했다. 그는 흩어져 있는 사건들 사이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회장님, 이것들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모두 법률적으로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내부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유능한 법률가가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치호의 예리한 감각이 발동했다. 그는
최근 자유그룹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리스트의 최상단에 한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3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유그룹에 덤볐다가 사라진 전직 검사. 강민준, 아직도 살아있었군. 안치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강민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먹혀들고 있다는 생각에 고무되어 있었다. 다음 공격을 위해 예전 동료였던 세무 공무원을 만나러 가던 날이었다.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하던 그는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을 느꼈다. 그는 무심코 길가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보았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 2명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검사 시절의 감각이 비상벨을 울렸다. 함정이다. 그는 약속을 포기하고 즉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그는 인파가 많은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몸을 섞으며 따돌리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사냥개처럼 그의 동선을 정확히 예측하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는 개찰구를 뛰어넘어 반대편 승강장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날렸다. 숨가쁜 추격전이 벌어졌다. 어둡고 축축한 지하 터널을 달리며 그는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차가운 철창과 그 너머에서 그를 보며 비웃고 있는 안치호의 얼굴이었다. 오랜만이군, 강 검사. 아니, 이제는 그냥 백수라고 불러야 하나. 사방이 막혔다. 강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치호를 노려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터널 전체의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정전인가 이봐, 무슨 일이야. 안치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완전한 혼란이 찾아왔다. 바로 그때 강민준의 손목을 누군가 강하게 낚아챘다. 이쪽이야. 익숙한 목소리.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민준을 이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더듬으며 어둠 속을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녀는 마치 이 지하 터널의 모든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사람 같았다. 어떻게 나중에 설명해. 일단 뛰기나 해. 그들이 비상구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바깥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근처 변전소에 과부하를 일으켜 일대 전체를 정전시켰고 동시에 화재 경보를 울려 소방차와 경찰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안치호의 부하들이 그들을 추격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최수연의 지휘 아래 성가대가 다시 움직인 것이다. 박선주가 전력 시스템을 해킹했고 오덕수가 근처 건물의 화재 경보기를 조작했으며 다른 팀원들이 도로 곳곳에서 고의적인 접촉 사고를 일으켜 교통을 마비시켰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도시의 일부를 멈춰버린 대담한 작전이었다. 성수동 지휘 본부로 돌아왔을 때 최수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휘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 며칠간의 고뇌와 슬픔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얼음의 여왕,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민주는 거친 숨을 고르며 그녀 앞에 섰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쓸데없는 소리. 그녀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벌인 일, 뒤처리하느라 내 중요한 예비 자원 하나를 희생시켰어. 다시는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민주는 그 안에서 희미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최수연은 스크린에 안치호의 사진을 띄웠다. 우리의 공격 방식이 노출됐어. 이제 적은 우리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강민준. 당신을 노릴 거야.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괜찮아. 이제부터는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니까. 강민준, 당신이 판을 흔들어주면 내가 그 위에서 춤을 추지.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며칠간의 패배감과 무력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온 듯했다. 과거에 망령을 떨쳐낸 그녀의 눈빛은 이제 오직 눈앞의 적만을 향해 불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심리전과 정보전, 빛과 어둠. 이제 두 개의 칼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수연의 귀환은 전장의 안개를 걷어내고 흩어졌던 군대를 재정비하는 신호탄이었다. 지휘본부의 공기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뜨거운 활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전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이제 최수연의 독단적인 지휘가 아닌 그녀와 강민준의 파트너십이 작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 강민준 씨의 방식은 무모했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회의를 시작하며 최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스크린에 지난 며칠간 자유그룹을 둘러싼 수십 개의 언론 기사를 띄웠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의 심장을 노리는 동안 당신은 빛의 세계에서 수많은 바늘로 그의 신경을 마비시켰지. 이제 그는 양쪽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시선까지 의식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찌를 기회가 될 겁니다. 가장 큰 약점이라니요. 민준이 물었다. 오만함. 최수연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윤태석은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남자야. 법 위에. 세상 위에 군림한다고 생각하지. 특히 자신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는 병적인 집착을 보여. 우리는 바로 그 오만함을 무기로 사용할 겁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 건설 중인 거대한 마철로의 조감도가 나타났다. 자유 스카이팰리스. 윤태석이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라며 수조 원의 자금과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 빌딩은 윤태석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현지 정관계에 천문학적인 뇌물을 뿌렸어요. 그 증거는 복잡한 해외 계좌 속에 숨어 있지.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해킹해서 터뜨리면 꼬리가 잡힐 위험이 커. 최수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해킹할 수도 조작이라고 우길 수도 없는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그녀는 화면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다. 깡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선량해 보이는 한 노인의 사진이었다. 김진태, 올해 68, 20년 전 자유그룹의 재무팀장이었던 분입니다. 민주는 사진 속 인물에게서 낯익은 느낌을 받았다. 그가 검사 시절 자유그룹의 초창기 비리를 조사하다가 서류 속에서 스쳐 지나갔던 이름이었다. 그는 윤태석의 불법적인 자금 조성을 거부했던 유일한 임원이었어요. 그 대가로 윤태석은 그에게 횡령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냈고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죠. 출소 후 그는 병을 얻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이미 죽었거나 폐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살아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최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리고 성가대는 지난 몇 년간 아무도 모르게 그분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 이 날을 위해서 김진태 선생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윤태석이 지금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저질렀던 최초의 범죄.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원본 장부를 디지털 파일이 아닌 손으로 직접 쓴 낡은 회계장부, 윤태석의 친필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는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강민준 씨, 당신이 김진태 선생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 세상 밖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윤태석의 부패한 검찰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국민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먼저 강민준은 다시 한번 작은 가시들을 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자유 스카이팰리스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와 현지 노동자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해외 인권 단체와 연계하여 문제를 공론화시키자. 국내외 언론에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윤태석은 오만하게 반응했다. 그는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유 스카이팰리스는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완벽한 건축물입니다. 일부 불순 세력의 음해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판을 키우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의 무대 위로 끌어모으고 있었다. 최수연이 설계한 덫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의 날이 밝았다. 강민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또다시 시시한 의혹 제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심드렁하게 기자회견장으로 모여들었다. 약속된 시간, 강민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부축을 받으며 허리가 굽고 깡마른 한 노인이 함께 단상에 섰다. 기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제 옆에 계신 이분을 소개합니다. 20년 전 자유그룹의 재무팀장이었던 김진태 선생님이십니다. 김진태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몇몇 나이 든 기자들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악했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김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쇠약하면서도 놀랍도록 단호하고 명료했다. 저는 오늘 지난 20년간 제 인생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유린한 한 남자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장부 여러 권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윤태석 회장이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비자금을 빼돌렸던 모든 기록이 담긴 원본 장부입니다. 여기 그의 친필 서명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진태는 윤태석이 저질렀던 최초의 뇌물 공여 사건부터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자유 스카이팰리스 프로젝트의 검은 돈으로 이어졌는지 막힘없이 증언했다. 그의 모든 증언은 낡은 장부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같은 시각 자유그룹 회장실 윤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를 통해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웬 늙은이가 나와서 허튼 소리를 하냐며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김진태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가 꺼내든 낡은 장부를 보는 순간 윤태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저 장부, 자신이 오래전에 완벽하게 폐기했다고 믿었던 자신의 모든 원죄가 기록된 판도라의 상자,
저것만큼은 조작이라고 우길 수도, 해킹이라고 둘러댈 수도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에서 날아온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칼날이었다. 하이삐, 이럴 수가. 그의 손에서 크리스털 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를 보며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듯한 환각에 빠졌다.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이 잊혔던 늙은 회계사 한 명의 조용한 진실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성수동 지휘본부. 강민준과 최수연은 TV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가장 결정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다. 적의 심장에 결코 뽑을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김진태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이 되었다. 윤태석의 오만한 제국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유 스카이팰리스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를 비호하던 정치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들끓는 국민 여론에 등 떠밀린 검찰은 마지못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물론 윤태석은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돈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방어에 나섰다. 안치호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증거를 인멸하고 후회유와 협박으로 관련자들의 입을 막았다. 언론에는 김진태를 치매에 걸린 늙은이로, 강민준을 사적인 원한에 사로잡힌 불순분자로 몰아가는 역공 기사들이 쏟아졌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상처 입은 맹수는 죽기 직전에 가장 사나운 법이다. 하지만 성수동 지휘본부의 분위기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했다. 성가대는 윤태석과 안치호의 모든 움직임을 송금보듯 들여다보며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들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한 최후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있었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누구도 섣불리 기뻐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휘본부의 낡은 창문을 세찬 비바람이 두드렸다. 마치 다가올 결전의 서곡처럼 다른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거나 짧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흩어지고 넓은 공간에는 최수연과 강민준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창밖으로 보이는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빗줄기 속에서 번져나가며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강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한 명의 동지로서 보내는 진심 어린 신호였다. 최수연은 한참 동안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의 도시의 불빛과 빗줄기가 어지럽게 비쳤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팀원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나지막이 울렸다. 팀의 막내였던 이수진. 24의 어린 나이였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해커였죠. 항상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기 가득했지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천재로 돌변하던 아이. 그리고 작전 현장에 선봉에 섰던 김성철. 멧돼지처럼 우직하고 과묵했지만 누구보다 동료를 아끼던 따뜻한 남자였어요. 그 외에도 5명,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팀원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들은 더 이상 보고서 속에 딱딱한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과 온기를 가진 존재가 되어 강민준의 가슴에 와 닿았다. 우리는 윤태석이 군사 기밀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지. 하지만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선과 계획이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어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우리는 꼼짝없이 매복에 걸려들었죠. 그녀의 눈빛이 아득한 과거의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수진이는 내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총에 맞은 작은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성철 씨는 나를 구하려고 대신 총알을 맞고 쓰러졌지. 대장, 꼭 살아남으십시오.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담담해서 그 안에 담긴 슬픔의 깊이가 더욱 아프게 전해져 왔다. 나는 941생으로 살아남았지만 돌아온 나를 기다린 것은 동료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훈장이 아니라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진 무능한 팀장이라는 오명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자신의 매국 행위를 덮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했고 내가 몸담았던 조직은 국가는 더 큰 정치적 스캔들을 막기 위해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국가의 안위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내 동료들의 명예와 죽음을 쓰레기처럼 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다. 윤태석은 그녀의 동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까지 더럽혔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한순간에 임무에 실패한 무능한 요원들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는 결코 윤태석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법과 정의는 때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인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10년의 세월 동안 식지 않고 타올랐던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유령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스템 밖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싸우기로 죽은 내 동료들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괴물을 내 손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게 남겨진 마지막 임무이자 내 삶의 이유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강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를 움직이는 것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죽어간 동료들의 마지막 이름이라는 것을.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처음 그녀에게 느꼈던 설렘은 경이로움으로, 그리고 이제는 깊은 공감과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작전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슬픔과 분노를 함께 짊어진 그녀의 마지막 팀원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위로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창밖에 거세던 비바람이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칠흑 같던 먹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최수연은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과거의 망령들이 새벽빛 속으로 스며들며 서서히 흩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 곧 해가 뜰 겁니다.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최수연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 보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아름다운 미소였다. 마지막 결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성수동 지휘본부의 모든 성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공기는 결전을 앞둔 병사들의 비장한 각오로 팽팽했다. 최수연은 지휘석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10년간의 고뇌와 슬픔 대신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강철 같은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지막 연주를 시작합니다. 작전명, 레퀴엠, 레퀴엠. 그녀는 스크린에 최종 작전 계획을 띄웠다. 그것은 두 개의 축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거대한 포위 작전이었다. 하나는 빛의 세계에서 법의 칼을 휘두르는 강민준의 역할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적의 숨통을 끊어놓을 성가대지의 임무였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괴물의 심장을 멈추게 될 겁니다. 최수연의 선언과 함께 모두가 소리 없이 흩어졌다. 첫 번째 공격은 강민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김진태의 원본 장부와 그동안 성가대가 수집한 모든 증거, 윤태석의 측근들이 공황 상태에서 나눈 통화 녹취록, 안치호가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 가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찾아간 곳은 요란하게 활동 중인 특별수사팀이 아니었다. 그는 복도 가장 구석에 있는 한직으로 밀려난 한 부장검사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는 그의 검사 시절 스승이자 청렴함 때문에 조직 내에서 따돌림 당하던 정진우 부장검사가 앉아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부장님. 강민준은 깍듯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수습검사가 아니었다.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정진우의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쏟아부었다. 낡은 장부와 최첨단 디지털 증거들이 뒤섞여 산을 이루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증거들을 덮고 부패한 권력에게로 남으시든가, 아니면 역사가 기억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일어서시든가.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부장님. 그는 정진우에게 어떤 선택지도 남겨주지 않았다. 그것은 호소가 아니라 마지막 양심을 향한 최후 통첩이었다. 강민준이 검찰청의 심장부에서 불을 지피는 바로 그 시각, 최수연의 성가대는 윤태석 제국의 신경망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박선주는 지휘본부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앞에 두고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손가락을 놀렸다. 그녀의 공격은 데이터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자유그룹의 메인 서버가 다운되고 모든 계열사의 자금 흐름이 동결되었다. 윤태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돈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하나의 통신 라인만은 살려두었다.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된 채 오직 윤태석의 집무실 개인 전화기로만 연결되는 비상 라인이었다. 같은 시각 자유그룹 본사 빌딩에서는 오덕수와 임미경이 마지막 협주를 펼치고 있었다. 오덕수는 중앙관리실에 침투하여 건물 전체의 화재경보 시스템을 조작했다. 지하주차장과 저층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경보가 울리자
모든 보안 요원들과 직원들이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시작했다. 임미경은 비상계단과 엘리베이터 곳곳에 시설 점검 중 팻말을 설치하여 아무도 최상층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동선을 차단했다. 윤태석은 자신의 왕국 65층 집무실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윤태석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고 모든 전화기는 불통이 되었다. 비서실과의 연결도 두절되었다. 건물 전체에서는 요란하게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두꺼운 방음벽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평생을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온 그가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때였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수십 대의 전화기 중 단 하나, 짙은 회색의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가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선이라고 생각하며 다급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누구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한 여자의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오랜만이네요. 윤태석 회장. 잊을 수 없는 목소리. 하지만 결코 다시 들어서는 안 되는 목소리였다. 윤태석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니어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려나 이수진, 김성철, 박상현. 최수연은 10년 전 죽어간 자신의 팀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천천히 읊었다. 마치 죽은 자들의 원혼을 불러내는 진홍옥처럼. 윤태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죽었잖아. 넌 분명히 죽었어. 당신이 죽였지. 최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내 동료들을 죽이고 그들의 명예를 더럽혔어. 당신의 더러운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10년간 나는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왔지. 그녀는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읊기 시작했다. 10년 전의 매국 행위부터 얼마 전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박정수의 죽음까지 그녀는 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지금쯤 당신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을 거고 당신의 충견들은 모두 흩어졌을 거야. 그리고 당신의 성문 앞에는 당신을 심판할 자들이 도착했을 테고. 누구야 대체 누구야? 너 윤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절규했다. 나는 당신이 10년 전에 만든 유령이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장송곡을 연주하기 위해 돌아왔지. 최수연의 마지막 말이 끝나는 순간 윤태석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곳에는 굳은 표정의 정진우 부장검사와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서 있었다. 최수연과의 모든 통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그들에게 중계되고 있었다. 윤태석의 공포에 질린 절규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자백이었다. 윤태석의 눈에 비친 것은 법의 심판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 전 자신이 죽였던 망령들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의 오만한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평생을 세상을 지배해온 제왕의 마지막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알 수 없는 비명을 질러댔다. 성수동 지휘본부.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윤태석의 모습이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임무를 마친 성가대원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누구도 환호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 오직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깊은 정적만이 공간을 채웠다. 최수연은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지휘본부 구석, 낡은 코르크보드에 붙어있는 빛바랜 사진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는 10년 전 그녀의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어.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10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마침내 끝을 고했다. 윤태석 제국의 붕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될 거대한 사건이 되었다. 그의 입에서 시작된 자백은 썩은 고구마 줄기처럼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부패한 권력자들을 줄줄이 끌어냈다. 수십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구속되었고 검찰과 경찰 조직은 창설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숙청 작업을 겪어야만 했다. 세상은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 승리를 이끈 진짜 영웅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성수동의 낡은 인쇄 공장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성가대원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조용히 지웠다. 거대한 스크린은 철거되었고 벽을 가득 메웠던 지도와 사진들도 사라졌다. 유령들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 그들은 조촐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박선주는 이제 진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살아야겠다며 푸근하게 웃었다. 오덕수는 말없이 최수연에게 거수경례를 붙인 뒤 낡은 연장 가방을 들고 묵묵히 사라졌다. 임미경은 최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고마웠어요. 대장, 이제는 부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라는 말을 남겼다. 그들은 축하나 환호를 나누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빛과 따뜻한 악수. 그리고 서로만이 아는 침묵의 언어로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세상을 구했지만 세상은 그들의 존재를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것이 그림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숙명이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공간에 최수연과 강민준만이 남았다. 최수연은 작전 경비와 팀원들의 보상금을 제외하고 남은 거액의 비자금을 민준에게 건넸다. 이 돈으로 당신이 믿는 정의를 계속 이어가 줘요. 몇 달 후 강민준은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시민권익보호센터. 거대 권력에 의해 짓밟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였다. 그는 더 이상 국가가 부여한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었다. 썩은 시스템 밖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다.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빛은 이제 따뜻하고 단단한 확신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가끔 최수연을 생각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난 후 강민준에게조차 행방을 알리지 않고 홀연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그는 익명으로 붙여진 한 통의 엽서를 받았다. 엽서에는 주소 없이 푸른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 마을의 풍경 사진만 담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사진 속 풍경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한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최수연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범한 50대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얼음처럼 차갑던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햇볕에 그을린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1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전쟁의 흔적은 파도 소리와 흙냄새 속에서 비로소 치유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작전이나 복수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 없었다.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수연은 바다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응, 이제는 괜찮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고 세상은 또 다른 소식들로 떠들썩했다. 강민주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그는 아주 오랜만에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 성당을 찾았다. 그는 예전처럼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마음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는 구원을 바라는 죄인도 도피처를 찾는 패배자도 아니었다. 그저 평온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러 온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었다. 성가대의 찬송이 시작되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성당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그의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와서 앉았다. 익숙한 향기. 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저 수수한 옷차림의 평범한 신도일 뿐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일요일마다 성당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처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란히 앉아 제단 위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가를 들었다. 과거의 그들은 어둠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던 전사들이었지만 지금은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기도를 드리는 두 명의 평범한 인간이었다. 찬송가 소리가 성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희망과 구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노래하는 멜로디였다. 강민주는 눈을 감았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그녀를 보며 느꼈던 설렘이 다시금 그의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미스터리를 향한 긴장감이나 전투를 앞둔 전율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아침을 맞는 고요하고도 따뜻한 설렘이었다. 앞으로 펼쳐질,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의 장을 향한 교회에서 만난 50세 여성. 그녀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밤마다 그를 설레게 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곁에서 가장 평온한 모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고 있었다.